3번의 결혼, 전부 사기였다. 돈도 마음도 다 빼앗겼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처음 만난 정문식 씨는 정말 배우 같았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저를 공주처럼 대해줬죠. 그 시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라요. 연애 편지를 주고받으며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거야 라고 믿었거든요. 결혼식 날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1달도 안 돼서 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문식 씨는 도박을 했어요. 처음엔 친구들과 가벼운 화투 정도라고 했는데 나중엔 경마장에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죠. 제가 임신했을 때도 집에 들어오는 날이 드물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까지. 저는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온 거였어요. 문식 씨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도박빚을 갚으려 했던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한테 저는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이용당하는 보증인이었구나. 아이들을 안고 울면서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29살의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거든요. 홀로 썩이의 시간들. 이혼 후 20여 년 동안은 정말 필사적으로 살았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택배 상자를 접는 부업을 했죠.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제 어깨에 달려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셨어.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라고 말하며 웃어야 했죠. 그렇게 20년을 버텼어요.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갑자기 적막감이 밀려왔어요. 그동안은 워낙 바빠서 외로울 틈도 없었는데 혼자 남은 집이 이렇게 썰렁할 줄 몰랐어요. 53살 때였어요. 동네 노인정에서 김 회장이라고 불리는 분을 만났죠. 나이는 저보다 5살 적었고 옷차림도 단정하고 말씀도 점잖게 하셨어요. 특히 제게 참 자상하셨죠. 누님, 이제 고생 그만하세요. 제가 누님 남은 인생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이 혼자 살아왔는데 이런 든든한 사람이 곁에 있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김 회장님은 제게 꽃을 사다 주시고 제주도 여행도 데려가 주셨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이제 누님은 공주님처럼 사세요라고 하셨죠.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저는 망설였어요. 한번 크게 데인 경험이 있어서요. 하지만 김 회장님이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누님을 평생 지켜드릴 각오가 되어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 진정성에 마음이 흔들렸죠. 몇 달 후 저는 김 회장님과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분 집이 넓고 좋다고 해서 제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갔죠. 김 회장님은 누님 명의로 된 통장은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투자도 해드리고 용돈도 넉넉히 드릴게요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김 회장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저녁엔 함께 산책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이런 게 진짜 부부의 삶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 회장님이 자주 외출을 하시는데
어디 가시는지 정확히 말씀 안 하시고 가끔 젊은 여자분과 통화하시는 걸 봤거든요.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손녀딸이에요 라고 하시는데 목소리 톤이 뭔가 이상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김 회장님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 걸 봤을 때였어요. 오빠, 오늘 만날 수 있어? 지난번에 사준 목걸이 너무 예뻐라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다음 날 김 회장님이 외출하신 틈에 통장 정리를 해봤더니 6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투자한다고 하신 돈도 생활비로 쓴다던 돈도 모두 다른 곳에 쓰인 거였죠. 김 회장님께 따지니까 처음엔 오해예요. 누님이라고 하시더니 나중엔 어차피 누님도 혼자 쓸 돈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좀 써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알고 보니 그 젊은 여자는 손녀딸이 아니라 애인이었고 제 돈으로 그 여자에게 명품 가방, 시계, 목걸이까지 사준 거였어요. 저는 바로 짐을 싸서 나왔죠. 고소를 했지만 김 회장님은 합의금 몇백만 원만 주고 사라졌어요. 6천만 원을 잃고 몇백만 원을 받은 거죠.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또 한 번 사람을 잘못 믿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거든요. 60대 후반이 되어서는 정말 외로웠어요.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그러던 차에 온라인 시니어 동호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엔 단순히 채팅이나 하자는 마음이었는데 거기서 박종철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부산에 사신다고 하시고 프로필 사진도 단정해 보이셨죠. 무엇보다 저와 나이가 비슷하고 글을 참 진중하게 쓰시는 분이었어요. 종철 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가고 자식도 없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죽을 때까지 함께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저도 혼자였고 나이 들어 아플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간절했거든요. 몇 달 동안 온라인으로 대화하면서 종철 씨는 정말 신중하고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만나자고 했을 때 종철 씨가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실제로 뵈니까 사진보다 더 괜찮으셨고 말씀도 차분하게 잘하시고 특히 제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셨어요. 복희 씨, 저는 남은 인생을 조용히 살고 싶어요. 화려한 건 바라지 않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평범한 행복을 원해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찡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몇 번 더 만나면서 종철 씨는 사실혼 관계로 살면 어떨까요? 혼인신고까지는 부담스럽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어요라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미 2번의 실패를 겪었으니 법적인 혼인보다는 마음의 동반자 관계가 더 편할 것 같았거든요. 종철 씨가 부산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 오겠다고 하셔서 저는 제 집을 처분하고 공동명의로 전세집을 구했어요. 종철 씨와 반반씩 돈을 내기로 했는데 저는 제 집 판 돈으로 2억을 냈고 종철 씨도 2억을 내셨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종철 씨는 요리도 잘하시고 집안일도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위암 수술 받으셨다고 해서 제가 몸에 좋은 음식도 해드리고 병원 갈 때 함께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종철 씨가 갑자기 부산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며칠 다녀오겠어요 라고 하시고는 짐을 싸서 나가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부산 경찰서에까지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박종철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에 주민등록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집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공동명의라고 했는데 종철 씨 명의로만 되어 있었어요. 제가 낸 2억은 물론이고 집까지 모두 종철 씨 것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70살 가까운 나이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예요.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어서 며칠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다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종철 씨를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온라인 시니어 동호회 관리자에게 연락해서 종철 씨의 가입 정보를 요청했어요. 처음엔 개인정보라고 안 준다고 하더니 제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니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정보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계좌 추적을 했어요. 제가 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려고요. 은행에서도 처음엔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울면서 사정하니까 담당자가 할머니,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수사관과 함께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가서 사기 신고를 했어요. 처음 담당 경찰관은 할머니, 사실혼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 사기로 보기 어려워요라고 했지만 제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가져가니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종철 씨가 사용한 병원 진단서도 위조였어요. 진짜 위암 환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 병원에 직접 가서 확인했더니 그런 환자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종철 씨는 가짜 이름이고 진짜 이름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저만 속인 게 아니라 전국에 피해자가 7명이나 있었어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90세 할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거예요. 그분은 국민연금을 통째로 넘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자식들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준 경우도 있었어요. 재판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 종철이는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판사님이 피고인은 노인들의 외로움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하시는 걸 들으니까 속이 좀 시원했어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해서 제 돈 중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갈 정도는 되더라고요. 제일 뿌듯했던 건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과 연대해서 이 일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모두 혼자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연결되면서 힘을 합쳐 종철이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 90세 할머니께서 제게 복희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거야. 고마워라고 하실 때 눈물이 났어요. 제가 당한 일이 억울하긴 했지만 그래도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이른이 넘은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엔 늦었지만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우연히 동네에 작은 상가 하나가 비어 있는 걸 보고 저기서 뭔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작은 카페라도 할까 했는데 문득 나같이 속은 할머니들이 또 있을 텐데 그분들이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실버 북살롱이에요. 낮에는 카페로 운영하고 책도 읽을 수 있고 무엇보다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누가 할머니 카페에 와? 라고 생각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나도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한테 속았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하시고, 들어보니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분들에게 조언도 해드리고 필요하면 변호사도 소개해드려요. 무엇보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기꾼이 나쁜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많이 위로받으시더라고요. 지금은 단골 할머니들이 20명 정도 되세요. 매주 화요일엔 연애 상담의 날, 목요일엔 법률 상담의 날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가끔은 전문가 분들도 오셔서 무료 상담을 해주세요. 73살이 된 지금 저는 더 이상 사랑에 목매지 않아요. 혹시 좋은 분을 만나게 되더라도 제 인생 전체를 걸지는 않을 거예요. 3번의 실패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건 사람을 믿되 나 자신을 잃지는 말자는 거였어요. 요즘 북살롱에 오시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나이 들수록 외로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존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제가 3번 속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할머니는 정말 강하시네요 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물론 지금도 가끔 외로워요.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 외로움 때문에 무리한 선택을 하지는 않아요. 대신 북살롱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이 제 가족 같아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함께 웃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가끔 젊은 분들이 북살롱에 오셔서 할머니, 연인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속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첫째, 너무 급하게 마음을 주지 마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기다려줄 거예요. 둘째, 돈 문제는 절대 감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랑해도 돈은 돈이에요. 셋째,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3번 속은 이유도 결국은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 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에 너무 의존했던 거죠. 지금의 저는 혼자여도 괜찮아요.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첫 번째 결혼이 행복했다면 지금처럼 북살롱을 운영하며 다른 할머니들을 도울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사기꾼들이 제 돈은 빼앗아 갔을지 모르지만 제 자존심과 제 내일은 빼앗아 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요즘 북살롱에 새로 오시는 할머니들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보여요. 상처받고 위축되고 내가 바보였나? 라고 자책하는 모습들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당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 할머니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라고 격려해 드려요. 저는 이제 정말 평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북살롱에서 할머니들을 만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나이 들었지만 쓸모없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이게 바로 제가 평생 찾았던 행복이었나 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종철이 생각이 나면 화가 나요. 하지만 그 화도 예전만큼 오래 가지는 않아요. 대신 그 사람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까지 들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북살롱을 운영하면서 같은 상처를 가진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사랑을 찾아 헤맸던 73년의 인생. 결국 진짜 사랑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